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MIT 출신 도시 전문가가 UN 회의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5년간 한국을 외면했지만 한국은 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런던, 파리, 뉴욕의 도시 인프라를 분석해온 그녀가 영국도 미국도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을 증오했던 외국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사브리나 리처드슨입니다. MIT에서 스마트시티를 연구하고 있죠. 전 세계 도시들의 인프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도시만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 있는 MIT 스마트시티 연구소 회의실에서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N 스마트시티 평가 프로젝트의 새로운 배정 발표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열고 다음 프로젝트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파리, 싱가포르, 도쿄 등 친숙한 도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 이름 옆에 적힌 도시명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사브리나, 서울 출장이 배정됐어. 상사인 톰슨 박사의 말에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15년간 피해왔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회의실의 다른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왜 하필 서울이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시아 쪽 프로젝트는 잘 맞지 않아서요. 제가 불쾌함을 숨기지 않자 톰슨 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어떤 출장도 마다하지 않던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상했을 거예요. 왜? 서울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시티야. 특히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시스템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나라는 아직도 구식 전쟁의 그림자와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갇힌 곳 아니에요? 제가 연구하는 현대적 도시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사실 이건 변명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워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더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연구자의 자세지. 게다가 너는 우리 팀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잖아.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8살 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리처드슨 소령의 파병으로 서울에서 2년을 살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기억 속의 서울은 회색빛 도시였습니다. 낡은 건물들과 비좁은 골목들, 그리고 현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저를 가리키며 웃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아이였던 저는 완전히 튀었거든요. 양키야, 냄새나. 미군 딸이래. 아빠가 우리나라 점령하러 온 거야. 매일 들었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호기심보다는 적대감에 가까웠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을 때의 외로움이 생생했습니다. 도시 곳곳도 지금의 선진국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공공화장실은 더럽고 위험했고 길거리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죠. 외국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 속에는 경계심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대학교에서 아시아 도시 개발론 수업이 있을 때도 일부러 피했어요. 직장에서도 한국 관련 프로젝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동료들이 K-파프이나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도 자리를 피했죠. 제겐 그곳이 상처의 땅이었거든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UN 프로젝트의 핵심 평가자였던 저는 피할 수 없었어요. 지난 5년간 제가 쌓아온 커리어와 전문성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였습니다. 마지못해 여행 가방을 싸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빨리 끝내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어요. 3박 4일의 짧은 출장이니까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차피 15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빨리 데이터만 수집하고 돌아오자. 거울 앞에서 정장을 차려입으면서 저는 최대한 냉정한 연구자의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분석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 확인하려고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GDP 성장률, 도시화 지수, 교통 인프라 투자 규모 같은 숫자들을 보면서도 계속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로는 분명 발전한 나라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차가운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 가서 과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기억하던 그 나라가 맞나 싶었거든요. 첫 번째 충격은 공항 자체였습니다. 김포공항 말고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곳이었는데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보스턴 로건공항이나 JFK 공항보다도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개방적인 구조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설계가 인상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청결도였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기계가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3초 만에 통과 처리가 됐습니다. 여권을 꺼낼 필요도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아직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던 거죠.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입국 심사관과 대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1분도 안 걸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도시 인프라 전문가로서 느낀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공항 와이파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자동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비밀번호도 필요 없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었어요. 속도를 테스트해보니 제가 평소 사용하던 보스턴 로건 공항보다 5배는 빨랐습니다. 이런 수준의 공공 와이파이는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나 경험해봤던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제공되고 있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무료로 제공되지? 유지비만도 엄청날 텐데.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정보 데스크에 갔더니 직원이 영어로 유창하게 설명해줬어요. 고속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장단점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추천해준 고속버스 예약 앱을 다운받아 보니 인터페이스가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었습니다. 영어 지원도 완벽했고 실시간 위치 추적까지 가능했어요. 티머니 카드를 구입하면서 받은 설명도 인상 깊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모두 이 카드 하나면 됩니다. 심지어 일부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직원의 친절한 미소와 함께 전해진 이 말에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단순한 기술적 편의를 넘어서서 사용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차가운 시선과는 정반대였죠. 어린 시절 기억 속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경계하고 불편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면서 저는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도로도 넓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던 먼지투성이 거리나 낡은 건물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들과 상업시설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버스 안에서 만난 승객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거나 무질서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질서정연하면서도 여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운전기사분도 친절했어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영어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서울 처음이세요? 많이 변했죠.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어려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지 헷갈렸거든요. 내가 알던 서울이 맞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도시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과거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겉모습만 바뀐 거고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차가운 도시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너무 빨리 마음을 열면 또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교통편을 안내해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묵을 방에서 볼 수 있는 야경 포인트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1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서비스 수준이었습니다. 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고 남산타워가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첫날부터 예상과 다르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보자.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7시 호텔에서 시청역까지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평소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던 저로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면 그 도시의 수준을 금세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서울 지하철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명동역 지하철 입구에 내려서자마자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였어요.
전광판에 초 단위로 정확한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2호선 시청역 방면 열차가 2분 18초 후 도착합니다. 라는 안내가 계속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뉴욕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지하철을 그냥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어요. 노선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색깔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환승역도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 역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런던 지하철만큼 역사가 깊지는 않지만 체계성 면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났어요. 2호선 시청역 방면 열차가 2분 30초 후 도착합니다. 전광판의 안내대로 정확히 2분 30초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정시성이었어요. 기계적 정확성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환승 시스템이었어요. 2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바닥에 화살표와 함께 색깔선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중간중간 1호선 환승 100m라는 안내 표지판도 있었고요. 음성 안내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나왔죠. 파리나 런던에서도 이 정도로 친절한 환승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이 정도 디테일은 어떻게 구현한 거야? 도시 인프라 전문가로서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봤어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데 역무원이 바로 달려와서 리프트를 설치해드리더라고요. 할머니가 안전하게 열차에 탈 수 있도록 직접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열차 안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임산부를 위한 분홍색 배려석이 따로 있었고 노약자석과 장애인석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임산부가 타면 누군가 먼저 일어서서 자리를 권하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앱을 켜보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각 열차의 위치를 보여주고 환승 시간까지 계산해서 최적 경로를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각 차량의 혼잡도까지 표시해주더라고요. 앞쪽 3개 칸이 덜 붐빕니다 라는 안내까지 있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야. 시민을 배려하는 철학이 시스템에 녹아있어. 제가 그동안 분석해왔던 런던, 파리, 뉴욕, 도쿄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도 뛰어났지만 그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어지점에서 비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공간이었던 거죠.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편의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휴대폰 충전기, 정수기, 심지어 작은 도서관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하나로 도시의 철학이 보였어요. 이 도시는 시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효율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그런 균형감이 느껴졌죠.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차가운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통공학과에서 김진수 교수님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의 설계 철학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서울대 캠퍼스는 제가 다녔던 MIT만큼이나 웅장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캠퍼스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였습니다. 김 교수님의 연구실은 최신 스마트시티 모형들로 가득했어요. 3D 프린터로 만든 도시 모델들, 교통 흐름을 보여주는 디지털 스크린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각종 논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교수님, 서울 지하철 시스템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된 건가요?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의 사용자 편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해온 질문을 던지자 김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우리는 기술보다 사람 중심을 먼저 배웠습니다. 1970년대 지하철을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효율성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시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공간이라고 봤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님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술 개발사가 아니라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철학의 구현 과정이었거든요.
장애인분들을 위한 리프트 시설도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공교통이라고 봤거든요. 갑자기 울컥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김 교수님께 인사를 드린 후 저는 서울대 입구역 지하철 승강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말이에요. 왜 우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뜨거운 게 계속 올라왔어요. 30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불현듯 과거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저를 급식실 이모님 한 분이 부르셨던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저를 놀린 후라 기분이 많이 상해 있을 때였죠. 얘야, 우리 사불이나 밥 더 먹어라.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조금만 참고 먹어봐. 그때 그 이모님의 따뜻한 미소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순간을 저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상처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사실 따뜻한 기억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사브리나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다른 나라에서 온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급식실 이모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도 기억났어요. 당시에는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늘 이중적이었어요. 차가웠지만 따뜻했고 배타적이지만 포용적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놀렸지만 어른들은 저를 챙겨주셨죠. 학교 앞 문방구 할아버지도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주셨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항상 밝게 인사해 주셨어요. 내가 왜 좋은 기억은 다 지워버렸을까? 상처만 기억하고 살았을까? 승강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외국인이 울고 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 무관심조차 편안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다는, 이 공간에 속해도 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을 위해 길을 비켜주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아이와 함께 온 엄마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어요. 15년 전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많이 변한 걸까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사회도 발전했지만 제 시각도 편견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한강에 반사되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나를 다시 품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간 등을 돌리고 살았던 이 땅이 상처받은 어린아이였던 저를 어른이 된 지금 다시 감싸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오전 저는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민참여 플랫폼과 스마트시티 정책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였어요. 중구청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1층 로비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고 각종 민원 처리부터 문화행사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한 공간에 집약되어 있었어요. 담당 공무원인 박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 주셨는데 공무원에 대한 제 선입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시민 누구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어요. 월 평균 3,000건 정도의 제안이 들어오고 그중 30% 정도가 실제 정책에 반영됩니다. 박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시민참여 플랫폼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었고 시민들의 제안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볼 수 있었어요. 교통, 환경,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들이 올라와 있었고 시정부의 검토 결과와 반영 계획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이 수백 건이나 됐어요. 버스 노선 개편, 공원 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철학이 구현된 거였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수준의 시민 참여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데요. 저희는 시민이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은 시민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박 과장님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시청 내부 화장실을 이용하면서도 놀랐어요. 공공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싶었죠. 휴지도 충분했고 손 소독제, 핸드크림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넓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와 수유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던 더럽고 냄새나던 공공화장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층에 설치된 AI 쓰레기 분류 시스템도 직접 사용해봤어요. 플라스틱 병을 넣으니 자동으로 재질을 분석해서 적절한 분류함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동시에 시민 포인트가 적립되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군요.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안 되죠. 시민들이 재미있어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서울은 효율성보다 공존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였습니다. 나는 지금 도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앉아 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분수대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늘에서 바둑을 두고 계셨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산책을 하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국의 도심에서는 이런 여유로운 풍경을 보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세대 갈등이나 계층 간 대립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제가 그동안 분석해온 뉴욕, 런던, 파리 같은 도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훌륭한 도시들이지만 어딘가 차갑고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나는 그저 분석하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분석당하고 있는 기분이야. 데이터와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도시에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5시쯤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시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길을 물어보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미군 장교 딸 아니니? 금발의 파란 눈이 특이해서 기억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거죠? 25년 전 일을 기억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리처드슨 소령님 딸 맞나요? 그때 용산에서 근무하셨던? 할아버지는 제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통역병이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시성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은 70대가 되셨지만 기억력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사브리나가 맞구나. 그때 그렇게 작았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되다니.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던 말씀이 있어요. 리처드슨 소령님이 우리 아들에게 해주신 말씀 덕분에 공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셨는데요? 아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꼭 추천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아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시민 안전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 엔지니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시더니 잠시 후 40대 중반의 단정한 분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사브리나 씨. 이정호 씨가 밝은 미소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당신 아버지가 해주신 말 덕분에 전 공학자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꿈을 심어주셨거든요. 정말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처음 듣네요. 리처드슨 소령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한국 사람들을 존중해 주셨고 특히 저희 같은 현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한국을 외면하고 상처만 기억하고 있는 동안 이런 아름다운 인연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한국에서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이 그리웠다고 하셨거든요. 한국과 제 가족 사이에 끊어진 기억이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아버지의 따뜻함이 이 땅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지하철 안전 시스템 어떠세요? 특히 장애인분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많이 신경 썼거든요. 이정호 씨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아버지의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지금 수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15년간 이 나라를 피해왔거든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때는 우리도 외국인을 대하는 방법을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다음 세대들은 훨씬 열려있고 포용적이죠. 이정호 씨의 말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설계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할아버지와 이정호 씨와 헤어질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180도 바뀌어 있었거든요. 상처와 원망 대신에 감사와 따뜻함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UN 발표를 앞두고 호텔 방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울을 단순한 기술 도시로 평가하려던 제 계획이 3일 만에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거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처음에 준비했던 슬라이드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서울의 교통 인프라 효율성 분석,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현황, 타 도시 대비 경쟁력 평가 같은 제목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제목들이 너무 차갑고 메마르게 느껴졌습니다. 기존 슬라이드를 모두 삭제했어요. 대신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발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적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었어요. 기술과 효율성을 넘어서서 시민의 마음을 품는 도시, 그런 의미였습니다. 새벽 2시까지 발표 자료를 다시 만들면서 지난 3일간의 경험들을 정리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 충격부터 지하철에서 느낀 감동, 김 교수님과의 인터뷰, 그리고 이정호 씨와의 만남까지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UN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데이터와 그래프로 가득 찬 완벽한 보고서로 발표했을 텐데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많이 담긴 내용이었거든요. 과연 전문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질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에서 온 동료들이었죠. 모두 저처럼 냉철한 분석가들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저는 준비된 대본을 던져버렸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15년간 한국을 외면해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예상 밖의 개인적인 고백이었거든요.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8살 때 서울에서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이 도시를 싫어했습니다. 이번 출장도 마지못해 온 거였어요. 하지만 3일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서울은 단순히 편리한 도시가 아닙니다. 기술이 발달한 도시도 아니에요. 이 도시의 본질은 시민을 품는 마음입니다. 지하철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효율성보다 배려가 먼저고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이며 이익보다 시민의 편의를 생각합니다. 발표를 계속하면서 제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저는 도시 인프라 전문가로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분석 대상이 아니라 치유를 받았어요. 이 도시는 상처받은 저를 다시 품어줬습니다. 저는 15년간 한국을 외면했지만 한국은 15년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를 다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MIT 박사라는 학위도 도시 전문가라는 타이틀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과 진정성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새로운 평가 기준입니다. 정서적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에요. 기술적 완성도만큼이나 시민을 향한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발표 중간에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동료들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생활 공간이에요.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영무원의 모습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에서 그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표정이었는데 점점 공감하는 눈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가해야 할 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고 포용적인지입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시민의 행복이어야 하거든요. 발표를 마치고 박수를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와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감사드립니다. 상처받은 저를 치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표 후 동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사브리나,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 나도 내가 맡은 도시를 다시 보게 됐어. 독일에서 온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기술적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당신 말이 맞아. 일본에서 온 동료도 공감을 표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15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귀국 전날인 마지막 날, 저는 혼자만의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끝에서 끝까지 타보는 거였어요.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동묘 앞까지 가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이 도시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오전 9시 서울역에서 1호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후라 차량 안이 비교적 여유로웠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15년 전에는 무서워했던 이 도시의 모습들이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시청, 종각, 종로 3가, 동대문을 지나면서 각 역마다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청역에서는 며칠 전 방문했던 시청 건물을 다시 바라봤고, 종각역에서는 보신각을 구경했어요. 종로 3가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꼈고, 동대문에서는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는 쇼핑가의 활기를 경험했습니다. 각 역마다 사람들의 일상이 느껴졌어요. 출근길을 서두르는 직장인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장을 보러 나온 어머니들, 친구들과 만나러 가는 젊은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지하철은 그 모든 삶을 연결해주는 끈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동묘 앞 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역에서 나와 동묘 벼룩시장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래된 물건들을 파시는 모습이 정겹더라고요. 골동품부터 오래된 책, 빈티지 옷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어요? 외국인이구나. 한 할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고마워라. 우리나라 좋아해줘서.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떡집에서 떡 하나를 사 먹으며 그 달콤하고 쫄깃한 맛을 천천히 음미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그 맛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입맛도 변했고 마음도 열려있게 된 거죠. 이 도시는 이제 내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내 미래의 희망이에요. 동묘 앞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난 4일간의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당황스러움부터 지하철에서 느낀 감동, 김 교수님과의 만남, 이정호 씨 가족과의 인연, 그리고 어제의 발표까지. 이 도시와 작별하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과거와는 정반대였죠. 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선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였어요. 각각의 선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꿈을 실어 나르는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공항 직원이 물어봤어요.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다시 오고 싶습니다. 진심이었어요. 15년간 피하고 싶었던 나라가 이제는 다시 오고 싶은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문으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어요. 서울은 지하철이 편리해서 좋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하철이 사람을 안아주기 때문에 좋은 도시였어요. 기술이 발달해서 스마트한 도시가 아니라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진정으로 스마트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15년간 외면했던 이 도시가 저를 다시 품어줬어요. 상처받은 제 마음을 치유해주고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 시각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서울이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연구하고 설계할 모든 도시들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담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서울, 그리고 서울 지하철. 제 인생을 바꿔준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브리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15년간 상처로 남아있던 기억이 치유되고 편견이 감동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을 목격하셨잖아요. 사브리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화려한 기술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이 전 세계 전문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따뜻한 배려와 시민을 품는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한국의 저력,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진짜 국가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램프 채널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계속해서 탐험해 보시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